굳이 졸업여행으로 왜 한국에 가야 하는 거야? 차라리 일본이나 중국을 가지. 프랑스의 한 고등학교 학생들이 삼삼오오 모여 불만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졸업여행지가 한국으로 결정되었다는 소식에 교실 안은 웅성거리기 시작하는데요. 학생들은 한국 같은 가난한 후진국에 절대 갈 수 없다며 반대했지만 결국 어쩔 수 없이 한국에 오게 되었고, 그들은 인천공항에서부터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하고 마는데요. 도대체 이들에겐 어떤 일이 생긴 것일까요? 지금 바로 사연 시작합니다. 잠깐 영상 시청 전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 의과 고등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앙투안입니다. 이번에 졸업을 기념해서 한국으로 졸업여행을 왔습니다. 사실 처음에 여행지가 한국이라고 했을 때 우리 반 친구들 대부분은 불만을 터뜨렸어요. 심지어 어떤 친구들은 부모님께 여행 계획을 말씀드리면 인터넷을 검색하며 불안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한국은 위험하지 않아, 밤에 돌아다녀도 돼, 치안이 괜찮은 나라 맞아, 이런 반응이었죠. 솔직히 저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한국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었고 그저 막연하게 낙후된 나라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반응을 보인 건 우리 프랑스 친구들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반에는 중국에서 온 교환학생 리펑도 있었는데 리펑은 더욱 불만스러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도대체 왜 한국으로 가는 거야? 차라리 중국으로 오지. 한국은 작고 볼 것도 없는 나라야. 중국에는 훨씬 더 크고 멋진 도시가 많아. 리펑은 계속해서 한국보다 중국이 훨씬 앞서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상하이나 베이징 같은 대도시는 세계적이야. 한국보다 훨씬 발전했어. 관광지도 많고 문화도 풍부해. 처음에는 그의 말이 맞는 것처럼 들렸어요. 사실 저도 한국보다는 중국이 더 발전했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몇몇 친구들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근데 한국도 기술 강국이라고 하던데 삼성, 현대 같은 기업도 있고 게다가 K-팝이나 영화도 요즘 전 세계적으로 인기 많잖아. 뭔가 특별한 게 있을지도 몰라. 그러나 리펑은 이를 인정하려 하지 않았어요. 그건 다 마케팅 덕분이고 실상은 중국이 한국을 훨씬 앞서 있기에 한국은 절대 중국을 따라잡을 수 없다고 말하면서 정 못 믿겠으면 너희가 한국에 직접 가보면 느낄 거라고 호언장담하더라고요. 그렇게 우리는 한국에 대한 기대보다는 의심을 품은 채로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도 리펑의 이야기를 계속 듣다 보니 한국에 대한 큰 기대를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정말 한국이 그렇게 별거 없는 나라일까? 하는 궁금증이 들기도 했습니다. 비행기에 탑승한 후에도 친구들끼리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래도 음식은 기대돼. K푸드라는 게 요즘 인기 많잖아. 불고기랑 비빔밥, 그리고 한국식 치킨은 꼭 먹어보고 싶어. 그때 리펑은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너희가 뭘 몰라서 그래. 중국 음식이 훨씬 맛있고 종류도 다양해. 한국 음식은 그냥 몇 가지밖에 없어. 여행 끝나고 나면 너희도 인정할걸. 그렇게 우리들은 한국이라는 미지의 나라로 향하며 기대와 의심이 교차하는 마음을 안고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도착한 순간부터 우리들의 예상은 철저히 깨져버렸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인천공항에 발을 디딘 순간 우리는 예상과는 전혀 다른 광경을 마주했어요. 깨끗함을 넘어선 정돈된 환경, 최신 기술이 접목된 편의시설, 그리고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사람들까지 모든 것이 기존의 공항 이미지와는 달랐습니다. 프랑스의 공항에서는 바닥에 굴러다니는 쓰레기나 낡고 관리되지 않은 시설을 쉽게 볼 수 있었죠. 하지만 인천공항은 달랐어요. 바닥은 반짝였고 대형 유리창 너머로 자연광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공항 내부는 마치 최첨단 호텔 로비를 연상시키듯 세련되고 효율적으로 설계되어 있었고요. 공항 곳곳에서 무료 와이파이가 강한 신호로 끊김없이 연결되었고 안내 시스템은 다양한 언어를 지원해 외국인들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되어 있었습니다. 입국 심사대에서 만난 직원들은 친절하게 영어로 안내하며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했고 공항 내 시설 역시 놀라울 만큼 편리했어요. 무엇보다도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공항의 스마트한 운영 방식이었습니다. 자동화된 출입국 시스템, 셀프 체크인 기기, 실시간 항공편 안내 시스템이 자연스럽게 자리 잡고 있었고 수화물을 찾는 과정조차 빠르고 체계적이었죠. 프랑스 공항에서는 수화물을 찾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심지어 분실되는 경우도 흔하지만 인천공항에서는 그런 불편함이 전혀 없었어요. 이러한 광경을 마주한 우리는 연신 스마트폰을 꺼내 사진을 찍으며 감탄을 금치 못했어요. 너무나 현대적이고 정교한 시스템이 갖춰진 모습 때문이었죠. 그러나 리펑은 그 순간에도 비아냥거리기 바쁜 것 같았어요. 리펑은 인천공항 내부를 둘러보면서도 감탄하기는커녕 대신 팔짱을 끼고 천천히 걸으며 공항이 코딱지만 하다면서 한국의 공항을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입국 심사를 통과할 때도 리펑은 굳이 흠을 잡으려는 듯 했습니다. 사람이 적으니까 빠른 거겠지. 북경 공항처럼 하루 수십만 명이 몰린다면 여기서도 줄이 길어질 거야. 공항 내 자동화 시스템이나 세련된 시설들을 보고도 리펑은 별다른 감탄을 하지 않으려 애쓰는 듯 했어요. 수화물 찾는 곳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는 짐을 빠르게 찾고 편리한 안내 시스템 덕분에 혼란 없이 이동했지만 리펑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공항 크기가 중국 공항들만큼 거대하지 않잖아. 크기가 중요하다고. 친구들은 그의 태도에 피식 웃었어요. 리펑, 그냥 인정해. 한국 공항 시스템 엄청나잖아. 우리가 중국 공항에서 수화물 찾을 때 얼마나 오래 걸렸는지 기억 안 나? 한 친구가 농담 섞인 말투로 말했어요. 리펑은 잠시 입을 다물었다가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습니다. 뭐, 빠르긴 하네. 하지만 아직까지는 내 생각이 크게 바뀌지는 않았어. 리펑의 터무니없는 태도에 저는 점점 지쳐갔어요. 처음에는 그냥 고집센 친구의 반응이라고 생각했지만 계속해서 작은 부분까지 꼬투리를 잡으려는 모습이 반복되자 피곤함이 밀려오더라고요. 여행은 이제 막 시작했는데 앞으로도 계속 이런 분위기라면 이 여행이 기대보다 더 피곤한 시간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가방을 다시 둘러매고 인천공항의 넓은 로비를 천천히 둘러보았어요. 화려한 조명과 세련된 디자인의 공간이 펼쳐져 있었고 환한 미소로 손님을 맞이하는 직원들의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런데도 리펑의 부정적인 말들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감탄하고 싶은데 계속해서 들려오는 불평들이 그 감정을 가로막는 기분이었습니다. 친구들도 점점 그의 태도에 반응하기보다는 그냥 흘려듣는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저는 최대한 리펑과는 거리를 두면서 여행을 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와서 놀라운 인천공항의 모습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공항에서 서울까지 가는 길도 마찬가지로 충격적인 순간들을 마주했거든요. 공항철도를 타자마자 객실 내부의 상태에 놀랄 수밖에 없었죠. 좌석은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창문과 바닥마저 먼지 하나 없이 반짝였어요. 무엇보다도 실내는 너무 조용했습니다. 승객들은 각자의 자리에 앉아 독서를 하거나 스마트폰을 조용히 보고 있었어요. 익숙한 프랑스의 지하철과는 너무나 다른 풍경이었죠. 프랑스에서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항상 소매치기를 조심해야 했어요. 차내에는 낙서가 가득하고 취객이 큰 소리로 떠들거나 심지어 싸움이 벌어지는 경우도 드물지 않았어요. 하지만 여기 한국에서는 전혀 다른 질서가 자리 잡고 있더라고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줄을 서서 승하차를 했고 누구 하나 소란을 피우는 사람이 없었어요. 마치 정해진 규칙이라도 있는 듯한 고요한 질서 속에서 승객들이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서울역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어요. 플랫폼에 내리는 순간부터 세련된 분위기가 강하게 느껴졌거든요. 에스컬레이터와 엘리베이터는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역 내부에는 다양한 상점과 편의시설이 자리 잡고 있더라고요. 프랑스의 기차역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깨끗하고 정돈된 공간이었어요. 무엇보다도 서울역 주변을 둘러싼 풍경이 압도적이었습니다. 엄청난 높이의 빌딩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곳곳에 정돈된 녹지가 배치되어 있어 도심 속에서도 여유로움을 느낄 수 있었어요. 도시는 활기찼지만 혼잡하지 않았고 거리에는 쓰레기 하나 보이지 않더라고요. 공공시설도 철저히 관리되고 있었고 불법 주차 차량도 거의 없었어요. 가로수 아래 마련된 벤치에서는 사람들이 여유롭게 쉬고 있었고 곳곳에 공원이 있어 도심 한복판에서도 자연을 느낄 수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프랑스에서 늘 보아오던 어두운 지하철역과 낡고 관리되지 않은 거리의 모습이 머릿속에 스쳤어요. 서울의 모습은 그것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 같았어요. 친구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믿기 어렵다는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이 모든 광경이 현실이라는 게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순간 궁금한 점이 생겼어요. 도대체 리펑은 한국에 대해서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했던 걸까요? 한국이 낙후된 나라라고 했던 그의 말이 완전히 틀렸다는 게 분명해졌는데도 그는 여전히 태연한 얼굴을 하고 있었어요. 혹시 리펑은 한국에 대해 잘못된 정보를 듣고 그런 생각을 했던 걸까? 아니면 애초에 한국을 무시하고 싶어서 그랬던 걸까? 친구들도 저와 같은 의문을 품은 듯 했어요. 한 친구는 리펑은 지금 속으로 좀 당황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면서 저걸 보고도 인정 안 하면 그게 더 이상한 것 같다며 속삭이듯 제게 말했어요. 저 역시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가장 큰 충격은 그날 저녁 우리가 직접 겪은 사건이었어요. 서울을 돌아다니며 충격을 받은 것도 잠시 우리는 한국 고등학교의 기숙사에 도착했습니다. 처음 건물을 본 순간 저는 여기가 정말 고등학교 기숙사가 맞는지 의심이 들었어요. 입구를 지나 로비로 들어서자 널찍한 공간이 펼쳐졌습니다. 깔끔한 바닥과 세련된 조명, 곳곳에 배치된 편의 시설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가방을 끌며 복도를 걸어가다 보니 점점 더 놀라게 되었습니다. 기숙사 내부에는 24시간 운영되는 편의점, 코인 세탁실, 피트니스 센터, 그리고 전자도어락과 최신 보안 시스템까지 완벽하게 갖춰져 있었어요. 모든 것이 최신식이더라고요. 이게 정말 고등학교 기숙사라고. 프랑스에서 지내던 기숙사와 비교하면 너무나 큰 차이가 느껴졌어요. 거기서는 온수를 사용하려면 눈치를 봐야 했고 샤워를 하려면 30분씩 줄을 서야 했거든요. 벽에는 곰팡이가 피어 있었고 바닥에서는 벌레가 기어다니는 것도 흔한 일이었죠. 그런데 이곳은 완전히 달랐어요. 이곳은 마치 호텔 같았습니다. 그런데 시설만 좋은 게 아니었어요. 그때 옆에서 형규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이건 그냥 평범한 한국 고등학교 기숙사야. 저는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해졌죠. 저는 궁금해져서 형규에게 물었어요. 이런 기숙사는 등록금이 엄청 비싸지 않아? 우리 학교 기숙사는 시설도 별로인데도 가격이 비싼데. 형규는 어깨를 으쓱하며 웃었어요. 대부분의 공립학교 기숙사는 국가 지원이 많아서 학생들이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어. 물론 사립학교는 가격이 다르지만 공립학교라면 기숙사비도 크게 부담되지 않지. 게다가 장학금 제도도 잘 되어 있어서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도 충분히 지원받을 수 있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프랑스에서도 장학금이 있지만 교육시설은 열악한 경우가 많고 등록금이나 기숙사 비용 부담이 크거든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학생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신기했어요. 시설도 훌륭한데 비용까지 합리적이라니 한국은 교육에 정말 많은 투자를 하는 나라구나. 한국에 오기 전까지 나는 이 나라가 이렇게까지 발전한 곳일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거든요. 한국이 가난한 나라라고, 한국이 볼 것 없는 나라라고. 그런데 내 눈앞에는
최신식 시설을 갖춘 기숙사가 있었어요. 넓은 공간, 깨끗한 환경, 학생들을 위한 최첨단 편의시설까지. 이 모든 게 보편적인 수준이라니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프랑스에서는 기숙사 생활을 하려면 높은 비용을 감당해야 하고 그마저도 열악한 환경에서 지내야 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학생들이 적은 부담으로 이렇게 좋은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니 저는 기숙사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우리는 한국을 너무 몰랐던 게 아닐까? 이곳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내가 알고 있던 한국이라는 나라가 점점 새로운 모습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친구들과 눈을 마주쳤어요. 모두들 말없이 감탄하는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한 사람만은 예외였죠. 리펑이었어요. 그는 팔짱을 낀 채 기숙사를 둘러보더니 코웃음을 치더라고요. 이 정도면 그냥 신식 건물일 뿐이야. 한국 모든 기숙사가 이렇진 않겠지. 저는 한숨이 나올 뻔했어요. 도대체 얼마나 더 많은 걸 봐야 리펑은 인정하려는 걸까요? 친구들도 더 이상 리펑의 말에 반박하지 않았어요. 기숙사에 도착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리펑이 짜증이 가득한 얼굴로 가방을 뒤적이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그냥 뭔가 찾고 있나 싶었는데 그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지더라고요. 알고 보니 리펑은 안경을 잃어버렸더라고요. 리펑은 원래 시력이 좋지 않아서 안경 없이는 제대로 앞도 못 보는 편인데 정작 어디에서 잃어버렸는지조차 기억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방 안과 로비를 샅샅이 뒤졌지만 안경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어요. 리펑의 얼굴이 점점 굳어지더니 결국 포기한 듯 한숨을 쉬며 새 안경을 맞출 수밖에 없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말이 나오자마자 내 머릿속에는 프랑스에서 안경을 맞췄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안경을 맞추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건 당연한 일이잖아요. 프랑스에서는 안경을 맞추려면 먼저 병원에 예약을 해야 하고 시력 검사를 받은 후 처방전을 받아야 해요. 그 다음에는 렌즈 제작까지 최소 3개월은 기다려야 합니다. 한국에서도 마찬가지겠지 싶었는데 뜻밖에도 형규는 별일 아니라는 듯 태연하게 말했어요. 근처에 안경점이 많고 한국에서는 안경을 당일에 맞출 수 있다고요. 순간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시력 검사부터 렌즈 제작까지 15분이면 된다는 사실이 정말 믿기 힘들었습니다. 리펑도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으며 코웃음을 쳤지만 결국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형규를 따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솔직히 저도 반신반의했지만 만약 형규의 말이 사실이라면 이건 또 하나의 문화적 충격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형규를 따라서 기숙사 근처의 안경점에 도착하자마자 직원이 밝은 미소로 우리를 맞이했어요. 시력 검사가 필요하다고 해서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물어봤더니 단 5분이면 된다는 대답이 돌아왔고 리펑과 저는 동시에 놀랐습니다. 검사는 정말 순식간에 진행됐어요. 그리고 렌즈 가공까지 걸리는 시간은 10분이었어요. 리펑은 정말로 15분 만에 새로운 안경을 받았습니다. 직원이 완성된 안경을 건네자 리펑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안경을 받아들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이 그 안경이 가격은 3만 원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와 친구들은 경악했어요. 왜냐하면 프랑스에서는 안경이 최소 50만 원은 하거든요. 그날 저와 친구들은 한국 안경점에서 새로운 안경을 모두 맞췄어요. 한국에서는 이런 일이 당연하다고 형규가 설명했지만 우리는 모두 놀라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안경 사건이 끝난 후 우리는 서울의 밤거리를 걷기로 했어요. 한강공원에서 야경을 보며 치킨을 먹는 게 목표였죠. 버스를 타고 이동하는 동안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도로를 따라 늘어선 빛나는 네온사인, 깔끔하게 정돈된 인도, 그리고 한밤중에도 활기찬 분위기. 서울은 낮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어요. 프랑스와 비교하면 모든 것이 새롭게 느껴졌어요. 길거리에 쓰레기가 보이지 않는 것도 신기했어요. 파리에서는 밤이면 거리 곳곳에 쓰레기 봉투가 쌓여 있고 거리를 걷다 보면 악취가 나는 곳도 많거든요.
하지만 서울의 거리는 조명이 밝고 깨끗했어요. 사람들이 늦은 밤까지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었고, 특히 한강공원 쪽으로 가까워질수록 더욱 놀라웠어요. 밤인데도 공원에 사람들이 가득하더라고요. 조깅을 하는 사람들, 돗자리를 깔고 앉아 있는 가족들, 강가를 따라 산책하는 연인들까지. 나는 순간 혼란스러웠어요. 프랑스에서는 해가 지면 공원에 가는 게 위험한 일이거든요. 밤에는 강도나 소매치기가 많아서 사람들이 공원을 피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런데 서울에서는 전혀 달랐어요. 나는 고개를 돌려 형규를 바라봤어요. 여긴 밤에도 이렇게 사람이 많아. 형규는 어깨를 으쓱하며 대수롭지 않다는 듯 말했어요. 한국은 밤에도 안전한 나라야. 혼자 돌아다녀도 괜찮아. 그 말을 듣고 나는 다시 주위를 둘러봤어요. 밤인데도 공원 곳곳에서 웃음소리가 들리고 편의점 앞에는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서 라면을 먹거나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한강 위로 반짝이는 불빛이 반사되면서 공원 전체가 고요하면서도 생기 있는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어요. 이 모든 게 마치 영화 속 한 장면 같았어요. 나는 리펑의 얼굴을 흘끗 봤어요. 그는 조용히 주변을 둘러보며 무언가를 곰곰이 생각하는 듯 했어요. 평소처럼 불평을 늘어놓지는 않았어요. 아마 머릿속이 복잡할 거예요. 기숙사, 안경점, 그리고 서울의 밤거리까지. 지금까지 자신이 알고 있던 한국과 실제 경험한 한국이 완전히 다르다는 걸 깨닫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의 기존 선입견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순간이었죠. 한강공원에 도착한 후 우리는 편의점에서 치킨과 라면을 샀어요. 형규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따뜻한 라면, 용기에 뜨거운 물을 붓고 치킨 박스를 열며 말했어요. 한강에 오면 이렇게 먹는 게 국룰이야. 밤 공기랑 같이 먹으면 더 맛있거든. 솔직히 치킨과 라면이라니 별 기대를 하지 않았어요. 치킨이야 프랑스에서도 흔하고 라면은 그냥 간편식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한 입 베어 문 순간 내 생각은 완전히 뒤집혔어요. 이거 뭐야? 너무 맛있어.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치킨, 입안에서 퍼지는 고소한 풍미, 그리고 매콤달콤한 소스가 완벽하게 어우러졌어요. 게다가 김이 모락모락 나는 라면은 국물이 진하고 깊은 맛이 나면서도 전혀 부담스럽지 않았어요. 단순한 패스트푸드가 아니라 진짜 제대로 된 음식 같았어요. 친구들도 하나같이 감탄하고 있었어요. 모두 눈이 휘둥그레져서 치킨을 하나씩 집어들고 맛을 음미했어요. 한국 치킨이 맛있다는 말은 들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 한 친구가 감탄하며 중얼거렸어요. 리펑도 조용히 치킨을 한 입 베어 물었어요. 그리고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표정이 달라졌어요. 입을 열어 무언가 말하려는 듯 했지만 결국 조용히 치킨을 한 조각 더 집어들었어요. 나는 속으로 웃었어요. 이제야 인정할 준비가 된 걸까? 리펑은 여전히 말이 없었지만 그의 행동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어요. 그는 조용히 치킨을 하나 더 집어들고 소스에 푹 찍어 먹더니 천천히 한강의 야경을 바라보는데 처음 한국에 도착했을 때의 냉소적인 태도는 온데간데 없었어요. 하지만 자존심 때문인지 여전히 입을 꾹 다물고 있었어요. 야경을 바라보며 바삭한 치킨을 씹고 따뜻한 라면, 국물을 마시는 이 순간이 마치 꿈같이 느껴졌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분위기는 더욱 편안해졌어요. 우리는 삼삼오오 둘러앉아 한국에서의 하루를 되돌아보며 이야기 나눴어요. 그리고 그 와중에도 리펑은 계속해서 치킨을 먹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마지못해 먹던 리펑이 어느새 우리가 시킨 마지막 조각까지 슬쩍 집어 들더라고요. 치킨의 반은 리펑이 다 먹은 것 같았습니다. 나는 그걸 보면서 피식 웃었어요. 인정하지는 않더라도 이미 마음은 바뀌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내일은 전통시장에 가볼 거야. 형규가 말했어요. 전통시장이라니. 한강의 야경도 기숙사도 빠른 안경 맞추기 시스템도 놀라웠지만 한국의 전통적인 모습은
또 얼마나 새로울까? 나는 기대가 되었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기대되는 건 전통시장에서 리펑이 보일 반응이었어요. 과연 그는 또 어떤 표정을 짓게 될까요? 리펑은 매번 한국을 중국과 비교하면서도 정작 한국의 현실을 마주할 때마다 말문이 막히곤 했어요. 처음에는 기숙사 시설을 보고 그 다음엔 안경점에서 그리고 오늘 밤 한강공원에서도 리펑은 예상치 못한 한국의 광경에 당황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죠. 그리고 그 순간마다 꿀먹은 벙어리처럼 입을 꾹 다문 채 할 말을 찾지 못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었거든요. 솔직히 처음엔 리펑의 태도가 싫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리펑의 반응이 은근히 재미있게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한국이 예상보다 훨씬 앞서 있다는 걸 깨달을 때마다 리펑의 표정은 꼭 당황한 강아지처럼 얼어붙곤 하거든요. 인정은 하기 싫은데 눈앞에 펼쳐진 현실이 그러니 결국 할 말을 잃는 거죠. 그래서일까? 내일 전통시장에 가면 리펑은 또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합니다. 이번에도 그 특유의 자존심을 지키려고 애쓰겠지만 결국은 또 말없이 놀라움을 삼켜야 할 거예요. 어쩌면 이제는 그 순간을 기다리는 제가 더 설레고 있는지도 모르겠네요. 전통시장에서의 리펑의 모습과 후기가 궁금하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2탄 후기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프랑스 고등학생들이 졸업여행으로 한국을 방문하면서 겪은 예상치 못한 경험들, 흥미롭지 않았나요? 처음에는 한국을 탐탁지 않게 여기던 학생들, 특히 중국에서 온 리펑은 한국이 중국보다 뒤처졌다고 단언했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최신식 기숙사에 입성한 순간부터 한국의 편리한 시스템에 당황하기 시작했고, 단 15분 만에 안경을 맞출 수 있다는 사실에 말을 잃었죠. 서울의 밤거리는 리펑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고, 한강공원에서 치킨과 라면을 먹으며 결국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전통시장 방문이 기다리고 있죠. 과연 리펑은 이번에도 자신의 자존심을 지킬 수 있을까요? 아니면 또 한 번 예상치 못한 한국의 모습에 놀라며 꿀먹은 벙어리가 될까요? 다음 이야기가 더 기대되네요. 두 번째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오늘의 사연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더 감명 깊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